세제, 절세, 종부세 회피, 양도세 회피 하는 것들이 다 세제실과 국세청 통해 가지고 제도가 다 만들어지고, 그거가 부자들끼리 서로 절세 기법이라고 해서 통용이 되는데, 이거 절세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 편법적인 그런 기술들이 과도하게 제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사실상 부동산 공화국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요즘 힘이 굉장히 딸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은행 대출은 가라, 가계 대출이 온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계 대출이 은행에서 받는 게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대출, 그러니까 패밀리뱅크라고 가족이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거가 진짜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은 뭐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DSR 기준도 하지만은, 가족 간에 뭐 예를 들면 부모 자식이 돈 빌려주는 건데 그거는 원래 그냥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증여세법 등 때문에 증여로 안 걸리기 위해 가지고는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자녀들한테 부모가 이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꼼수가 있었어요. 이게 7월 이후에 그 X에서 돌았던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의 자녀 전세금이 6억 5천인데 이거를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건데, 6억 5천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나? 그게 그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부모, 그러니까 아빠는, 장관은 4.7억을 딸에게 대출을 해준 겁니다. 이자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자는 1억 8천을 빌려줘서 합쳐서 6억 5천을 채웠다는 겁니다. 근데 2억 1,700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명은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비 빵원이죠. 빵원. 장관은 2억을 넘어가니까 4억 7천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4억 7천에 대해서 법정 이자율이 연마다 정하는데 현재 4.6%예요. 그러면 4.7억에 4.6%를 곱해가지고 2,160만 원을 이자비로 자녀한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 절세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증여세법에서 법정 이자 4.6%인데 실제 이자가 그거보다 1,000만 원 이내에 미만이면 증여로 안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녀한테 대출 약정서를 끊으면서 4.6%가 아니라 2.5%로 대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4.7억에다가 결국은 4.6% 줘야 되는데 2.5% 빼면 2.05% 하게 되잖아요. 그럼 960만 원 나오게 되는데, 그 960만 원이라는 차액은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자를 받은 거는 증여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녀분은 6억 5천을 빌리면서 이자는 이제 한 1,100만 원 정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억 5천을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DSR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분은 전세로 들어갔는데, 아마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 위에 이런 방식으로 돈 쌓아가지고 그냥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인사청문회 때 알려진 내용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의 전세금, 보통은 주택의 매입자금을 마련할 때 무이자로 주겠다, 그냥 주겠다, 이건 증여지만은 결국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이자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 유이자 대출이 사실상 증여처럼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유이자 대출의 적정률이 4.6인데 이자 차익이 1,000만 원 이하면은 증여로 안 보니까 대출이다 해가지고 2,100만 원 내야 되는 것도 960만 원 내면서 그냥 이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7월에 매경에서도 되게 막 대서특필됐지만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도 지금 완전 엄청난 기득권이 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자녀 전세금 6억 5천을 전부 아빠 엄마가 6억 5천을 다 지원해 준다? 세상에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전세금 마련할 때 다 그냥 부모가 올 현금으로 다 줬습니까? 그런 집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근데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마치 자녀가 전세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는 막 집 사게 한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애티튜드다 이 말이죠. 이게 되게 기득화된 겁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은 누가 만드냐면은 바로 국세청과 세제실이 만드는 겁니다. 국세청과 세제실은 결국 기재부 라인이고, 이 기재부 라인이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딥스테이트의 본진이 되겠습니다. 그 구윤철이 있는 거기가 진정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세력의 본진 세력이 되는 건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종합부동산세를 2017, 18, 19년에 특히 2019년에 종부세를 강화했죠. 근데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인데 인별로 과세되다 보니까 집이 8채인 분이 계셨는데 법인을 7개를 설립해서 그 법인당 집을 하나씩 다 이제 한 거예요. 법인으로 종부세 낸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은행에 가가지고 신탁을 맡기면 돼요. 그냥 유언관리 신탁이든 뭐든 그냥 맡겨가지고 그 7개의 신탁을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그 부동산 하나가 신탁 등기가 되게 되면은 소유권이 저한테서 신탁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인별과세니까 딱딱딱 그 신탁 상품으로 딱딱딱 꽂혀가지고 7개가 꽂히고 나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세가 됐거든요. 제가 이거를 19년에 알아가지고 모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부동산 신탁 가입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저한테 막 가입 안 받아준다 막 이랬었는데 결국 뭐냐면 돈 있는 사람만 가입을 그 당시에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710 개정에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이 이 신탁법을 개정안을 냈었는데 이 신탁법 개정안 낸 거가 2020년 710에 반영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맡긴 사람이 위탁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세제, 절세, 종부세 회피, 양도세 회피 하는 것들이 다 세제실과 국세청 통해 가지고 제도가 다 만들어지고 그거가 부자들끼리 서로 절세 기법이라고 해서 통용되는데 이거 절세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 편법적인 그런 기술들이 과도하게 제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사실상 부동산 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을 한들 제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요. 그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보지 않는 거를 활용해서 4.6% 이자를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5%를 낸 거고 1,000만 원 밑으로 금액 정확히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일까요? 합법적인 절세를 한 거지만은 근데 이게 합법적인 절세 기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제도일까요? 한국에? 이미 2억 이하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부모 양빵으로 게다가 여기서 이자를 설령 받는다 그래도 1,000만 원 이하라면 2%포인트면 5억인데요. 그러면 이미 7억까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위에 7억을 또 쌓을 수가 있는데 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패밀리뱅크가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올렸던 책이 있죠. 모든 것은 주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고 최부신 북스의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쳐보시면 되고 댓글에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여기서 계급도라는 게 존재하죠. 영국에서 1970년에 만들어졌던 너필드 계급도 표가 있는데 계급이 7개입니다. 7개 어떻게 되냐? 극소수 부호, 엘리트, 셀러리아트, 그 다음에 프로피시언, 그 다음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프레카리아트, 그리고 룸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노숙자 극빈층을 룸펜이라고 하고 맨 위에 국부호고 엘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데 소득기준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소득기준 계급은 문제가 있다. 자산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자산과 그 다음에 집으로 나누는데 유주택인데 대출이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유주택인데 대출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임차인, 노숙자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이 각각을 더 쪼갭니다. 유주택 무대출자도 여러 집인데 무대출인 사람, 여러 집인데 유대출인 사람, 한 주택인데 무대출인 사람, 한 주택인데 유대출인 사람 이렇게 쪼개지고요. 임차인도 또 쪼개져. 임차인도 또 쪼개지고 최근 이 내용인데 진짜 농담 아니고 지금 읽으시면 기가 찰 내용이라고 전 생각하고 진짜 재밌습니다. 임차인 어떻게 쪼개지냐? 부모주택에 임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모 임차 지원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차피 결국은 승계한 유주택자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임차인데 정규임금소득자랑 임차인데 비정규소득자 또 나누거든요. 그 다음 또 정부의 임차지원 대상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위에 2개는 임차인도 그냥 정상 임차인이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임차 지원 제도가 많잖아요. 저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의 지원이나 부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임차 지원을 왜 해주냐 이게 코어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뭐 공산당 좌빨 막 이런 오만 욕을 할 건데 부모가 이미 잘 살고 있다면은 자녀들한테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특히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뭐 자녀가 부모로부터 다 독립된 사람들이야? 주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완전 이 수직적으로 경제 공동체인데 그래서 책에서는 유주택, 다주택의 자녀들한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인덕 장관 같은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은 지금 소득이 높다고 해서 부자라고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되고 그 자산도 내 자산뿐만 아니라 부모 자산까지 봐야 된다는 방식으로 새로운 자산 계급도를 이 책에서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영국, 그다음에 호주, 이제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에 너무 적합한 그런 책이었고 저는 아주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 책을 올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은 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지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2020년 기사인데 어떤 거냐면은 2020년, 21년 부동산 강북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가족을 다 동원해서 연끌을 해요. 부모 집도 담보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거는 저도 그때 제 친구가 실제로 제 동갑인 애가 지방에 있는 부모 멀쩡한 집에 주담대를 받으라고 한 다음에 그 돈을 보태서 서울에 갭으로 샀거든요. 갭으로 사는데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 집값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를 원망을 하길래 그때 완전 대판 그놈한테 한마디 쏘아주고 나서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하게 됐는데 근데 저희가 어른이 성인이 다 돼가지고 부모가 멀쩡히 살고 있는 지방집에 그거를 대출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그 대출을 받은 돈을 보태가지고 자기가 여기 갭매수 하는데 그 돈을 쓰는데 고맙다고 하지도 못할 망정 그 집값이 낮다고 탓을 해요. 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냐면은 이게 2020년, 21년 기사거든요. 2020년, 21년 이런 기사, 이런 상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있고 나서 금리 올리면서 이제 큰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DSR에도 안 잡히잖아요. 그 당시 기사 봐볼게요.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A씨는 잔금 마련을 해서 친동생에게 마통 5천만 원을 뚫으라고 했다. 친동생 활용했고요. 이자는 은행이 부과하는 만큼 이자는 내가 낼게. 본인 신용대출을 막혔으니까요. 시중의 창구세는 평소에 대출이 없던 중년층의 창구 방문이 늘었습니다. 연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러니까 지방집에 주담대를 받거나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을 하면은 증여세를 묻는 거예요. 왜냐면은 증여세를 왜 묻겠습니까? 이 부모들이. 아, 내가 이 1억을 빌려주면 증여세 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이자 증여가 2억 1,700까지 되니까 그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금리 차액이 1,000만 원 이내면은 증여를 안 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차용증을 끊어요. 차용증을 끊어가지고 그냥 돈을 보내는 걸 하고 다시 뒷돈으로 뽑아가지고 또 받고 개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먹어요. 시장이 돌고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전세 위에 후순위로 정책금융을 쌓다가 이걸 못 쌓게 되니까 여기다 뭘 쌓고 있다? 가족금융을 쌓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위에 가족금융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랠리를 하는 건데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으니까 내용 다 알고 있지만은 알려지면 문제되니까 자금조달계획서를 다 숨기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토부는 뭐 하는 부처고 국회 상임위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화 됐다고 왜 느끼냐면은 일을 안 하잖아요. 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토위 사람들이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일을 합니까? 일 잘 안 해요. 그래서 2017년부터 25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이런 자금조달 계획서가 다 있고 가족 간 대출이 어떻게 됐고 매수할 때 돈 얼마 보태는지 금액 단위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걸 토대로 막 정책 낼 생각을 해야지 그냥 대통령한테 잘 보일 생각만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의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최부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못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와도 겨우 잡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편법들이 제가 모르는 이런 편법들도 현재 국세청과 세제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이미 겨우겨우 만들어간 것도 얼마나 더 와해가 될 것이냐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앞으로는 부동산 버블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누가 만들었다? 정부에서 만든 거죠. 정부에서 만든 거고 시장 그걸 활용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 과열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왜 못 잡았니 욕 먹고 뭐 정권에 막 치명타를 넣고 그러더라도 다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